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정무 분야 참모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짐작하실 겁니다. 뭐냐면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예, TV조선에서 대통령실이 현재 국무총리로 박영선을 그리고 비서실장으로는 양정철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만약에 안 믿으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부인했습니다. 검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후속 기사들을 보면 검토한 적은 없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특정 언론 매체들은 정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TV조선에 이 해당 기사를 쓴 사람은 저하고 같이 옛날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하고 5년 넘게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취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기사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없는 얘기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기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만들어서 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 어떤 직군이든지 그 문제의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건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든지 간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어떤 직장, 어떤 회사든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소수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자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씁니다.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게 쓰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과장되게 좀 쓰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초를 친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근거가 있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분명히 대통령실 또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박영선, 양정철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기사를 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을 일단 안 만나고 뭔가 있을 줄 알고 만났는데 허튼 소리를 한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평소의 위치, 권한, 이 사람의 그 여권 내에서의 그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는 정말 신뢰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에 보고를 하고 윗선은 또 어떻습니까? 이 해당 기자보다도 더 취재 경험이 많습니다. 더 정치권의 인맥이 넓습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이거는 뭔가 신뢰할 만한 정보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신뢰할 수가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 기자가 그 해당 정보를 습득하는 그 과정조차도 그렇게 뭐 얘기 하나 딱 듣고 이렇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박영선, 양정철 이게 과연 그 이름 자체가 언급된 적이 없었을까? 과연 이게 기사로 나온 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없는 사실을 쓴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사라는 거는 특히 인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검토하고 있다 한번 흘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고 나서 별로 시원치 않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그런 적 없다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이 검토한 적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사자가 검토한 적 없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아느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또 박영선, 양정철을 검토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사라는 거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해당 지지층이 폭발하는 경우에는 민심, 여론이 안 좋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뒤집어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기자만 기레기가 되고 가짜뉴스 썼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쓸 뿐 대통령실은 타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노무현이 생각났어요. 노무현이 2005년도에 했던 대연정 제안이 생각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20년 전입니다. 2005년이면 19년 전인데 2005년 6월 달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한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대연정을 하자. 대연정의 그 핵심 요지는 뭐냐? 한나라당한테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내각에 관한 권한을 야당인 한나라당한테 넘겨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도 이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였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 여기에 동의한다면 한나라당한테 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왜 이걸 바꾸자고 했냐? 노무현이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열린우리당 또는 민주당이 당선되고 근데 영남에서는 당선되지 않지 않느냐. 영남도 마찬가지다. 거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은 당선되는데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당선된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않는 한 한국 정치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않는 한 이 지역도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노무현이 대연정 제안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명목상의 명분일 뿐이고 실상은 속셈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호남이 28석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이 28석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해가지고 한 65석 정도 될 겁니다. 66석인가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석 차이가 영남이 2배를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번 선거 결과 보셔서 알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등비등한 지역이 많이 있었고 경남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20%대 또는 30% 기록을 했나? 못해도 한 20%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반대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득표율을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많이 나온 데는 한 10%, 적게 나온 데는 한 4%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영남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국민의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잠식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당선이 안 됩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도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당선이 안 됩니다. 왜냐?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2등 정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1등이고 두 번째 정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냈다면 조국혁신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진보당도 있고 통진당의 후신격인 민중당의 후신 진보당 그 다음에 정의당도 있고 하여튼 이 국민의힘은 2등 정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호남에서. 그런 경우를 가정해보면 결국에는 호남에서 의석을 갖고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더불어민주당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거였다 그겁니다. 이 속셈을 따져놓고 보면 당시에 노무현은 이 영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영남 의석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 한나라당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한 시점이 상당히 오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한다면 정권 초반에 정부 출범 직후에 힘이 있을 때 하거나 아니면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한참 탄력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면 모를까? 노무현 정권이 그때 당시 한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지지율이 떨어졌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 자체도 이제 인기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에 이제 108 번뇌 탄저리들 108명이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의 측근들이 이런저런 비리 의혹에 휘말려서 노무현 정권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락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거를 국면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대연정 제안을 했다. 여러분들 그 직후 그 이듬해에 또 뭔 제안을 했습니까? 아마 2007년도인가 그럴 텐데 2007년 초에 노무현이 또 개헌을 하자고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선거구제 개편을 했는데 그 선거구제 개편의 이득은 다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갖고 가고 한나라당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제 하에서 이 내각 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한마디로 이 국정 자체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국정에나 신경 써라 라고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흐지부지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남은 결과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서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호남이 노무현한테 폭발했다. 호남의 민심이 폭발했다 그겁니다. 특히 호남.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노무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바로 광주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노무현 바람, 노풍이 불었기 때문에 노무현이 그 바람을 타고 뭐 물론 그 뒤에는 이제 DJ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노풍을 타고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주는 그리고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은 자기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물론 전폭적으로 지지도 했었고 표를 몰아주기도 했지만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호남이 폭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노무현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호남이 노무현을 표를 준 거는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으라고 표를 준 게 아닙니다. 어디 호남이 만들어준 권력을 지 마음대로 한나라당하고 나누려고 해?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호남의 정서였고 호남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흔들리고 호남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호남 당시 의석을 거의 차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한 호남에서 5석인가 밖에 못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석을 거의 열린우리당이 차지를 했다 그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불과 2년 전에 2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광주광역시장도 민주당이 차지하고 전남지사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전북지사만 열린우리당이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광주 전남이 노무현을 버렸다. 광주 전남은 노무현이라면 이제 치가 떨린다. 광주 전남은 친노를 싫어한다. 광주 전남은 자신들이 만들어준 권력을 한나라당하고 나누려고 했던 노무현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심판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20년 전 얘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하는 까닭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그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 이렇게 지지율로 떠받쳐준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 사람들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 또는 우파 성향일 거고 그럴 겁니다. 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신물이 난 또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분노한 염증을 느낀 그들의 무능함과 뻔뻔함, 내로남불 이런 거에 분노한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어줬고 윤석열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무총리를 박영선을 시킨다? 그 비서실장을 대통령 최측근 참모를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의 삼철 중에 하나 양정철을 시킨다? 여러분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 아이디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아이디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지지층을 배신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는 거 뭡니까? 지지층을 뭘로 봤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20년 전, 정확히는 19년 전에 호남이 폭발했던 이유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호남이 노무현을 심판했던 이유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호남이 지금도 친노라고 한다면 별로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박영선과 양정철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그 참모들이 실제로 유력하게 이들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부인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이름 자체가 기사화됐다는 것은 누군가는 대통령실에서 흘리거나 그걸 갖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말 그 대통령실에 있는 자들은 정무 분야 특히 참모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참모들을 옆에 두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계속 옆에 두고 있는 사람도 책임이 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계속 연일 내놓는 이런 정무적 판단 그 결과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 국민의힘 지지층의 열망,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 사유, 지지 이유와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거리가 먼 그런 생각, 그런 결정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답답하다. 2005년 당시에 호남이 느꼈던 분노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복잡해집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얘기했다가는 더 안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